자, 이렇게 문 정권이 북한과 뒷거래를 하면서 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배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미 동맹이 이렇게 깨어질 만한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미 관계를 한번 짚어보면요, 미국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이 들어왔습니다만은 48년에 대한민국 국가를 수립해주고는 다 나갔습니다. 아주 소수의 고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50년에 남침을 하니까 미국은, 그리고 이 한국에서 빠져나간 뒤에 에치슨 라인을 통해서 미국이 방어해야 될 동서냉전의 이 권력도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당시 아마 미국이 한국에 3년 군정을 하면서 벌어지는 좌우 갈등이나 한국 내부의 혼란상을 보고요,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인 반도 끝에 있는 한국을 미국이 끝까지 방어를 해낼 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동구권처럼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 동구권들이 2차 대전에 이 독일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패전한 다음에 처음에는 체코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의 공산당 정권이 쓴 것이 아니라 당시 독일과 투쟁을 하던 영국의 이 망명 정부를 두고 있던 정권들이 다 왔지요. 그런데 소련의 사주를 받는 공산당 위성 정권들이 전부 다 이런 민족주의 정부들을 뒤집어 버리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걸 미국이 당시 다 지켜봤지요. 그래서 동구권은 소련의 권력임을 갖다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서유럽이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가졌죠.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은 당연히 지키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 중국이 딱 보고는 이거 먹어버리자. 그럼 미국이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을 시켜서 남침을 시켰고요. 남침하자마자 그냥 한마디로 쑥 그냥 밀고 내려온 거죠. 어느 어떤 이 방어벽도 제대로 잇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찰나에 유엔에서 결의가 되고, 그러면서 유엔군이 참전 결의가 되고, 또 메가드가 굉장히 강력한 한반도 이 사수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조기에 미군이 개입을 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좀 이상해졌던 거죠. 북한은 초기에 기세를 잡았을 때 당시 평택부터 이런 대전, 이런 어떤 전투에서 미군들에게 승리를 하면서 미국을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미군이 좀 더 피해를 입게 되면 사실상으로 철수를 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도요, 당시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세울까, 안 그러면 일본에 세울까, 안 그러면 남태평양의 한 섬에다가 한국의 지도부를 이렇게 이주시켜서 망명정부를 세울까 하는 계획안을 다 짜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한국의 국회의원 또 방공 인사들을 대피시키는 계획까지도 짜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계획들이 무산되면서 결국 원상 복귀되는 선에서 휴전선으로 이 합의가 1953년에 됐죠. 이후 미국은 질려서 한국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4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한 10,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포로가 되거나 그랬고, 또 수만 명이 다쳤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의 전쟁에서 수많은 미군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미국은 발을 빼려고 했죠. 한국의 땅이라고는 폐허가 되어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야 이 정부가 미국이 빠지려는 것을 막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고
한미 동맹이 되어서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한국에 원조 물자를 제공하고 미군을 수만 명을 주둔시키면서 이 미국의 방어 라인이 남한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배신을 한 행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카터 대통령이 당시 박정희 정부의 인권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미군 철수를 하려고 했지만은 당시 싱글러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맞서면서까지 그래서 옷을 벗었습니다. 해직이 됐죠. 한국을 지켜야 된다고 했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 당시 박정희 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에 지켜주는 대신에 미국이 월남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동맹 정신에 의해서 한국군이 월남까지 싸우러도 갔던 겁니다. 사실 그때 벌어들인 많은 돈이 피해 대가기는 하지만은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단 한 번도 한국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중국처럼 경제적 보복을 하고 압박을 하고요. 지난번에 광우병 서고기 어쩌고 했지만은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얻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 이득의 무역의 흑자에 비하면요. 미국의 그런 주장들도 넣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그런 보복들을 경제적으로 중국처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는 그런 무례한 일을 했다든가 한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들을 미국이 까부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보복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미국은 신사입니다. 자, 김대중 정권 때 정말로 미국이 우려하는 정권이 탄생을 했지만은 IMF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요, 한국이 이 통화가 부족했을 때 통화사업 등을 통해서 한국을 외환위기에,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동북아 균형자 이렇게 운운하면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친북 행보를 보일 때 미국은 정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툭 비공식으로 던져봤지 그 이외에 한국에 대해서 꾹 참으면서 그 세월도 견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동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중국과 동맹을 하면서 지난 70년을 견뎌왔더라면 중국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요. 중국에서 이렇게 원군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한국을 도우려고 온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제시한, 당시 외가 제시한 요구가 우리가 정명 가도 중국을 치러 가니까 길을 열어주라.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 입히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싸웠던 거고 중국이 한국에 원군을 보낸 것은 한국이 무너지면 조선이 결국은 중국으로 향해서 만주를 일본이 점령할 거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온 것이죠. 그때 명나라 군대가 한국에 보였던 행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이나 이런 책에 보면 얼마나 중국의 명나라 군대가 싸우지는 않으면서 식량을 내놔라, 말 사료를 내놔라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임금을 우습게 보면서 행포를 저질렀는가. 그건요, 한마디로 도와주러 온 나라가 아니라 군림하러 온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에 항복한 뒤에 청나라가 또 한국에 내건 요구 조건은 어떠했으며 과거에 당나라나 원나라가 한국에 내건 조건은 어떠했습니까? 자, 미국은요, 지난 70여 년 동안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돕기만 했습니다. 자, 좌파나 빨갱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익이 있었으니까 군사적으로 한국을 이 어떤 군사적 교두보나 전략적인 어떤 아지트로 삼기 위해서 도와준 거지 우리가 좋아서 도와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그쯤 가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미국이 6.25 전쟁에 원해서 개입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원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한국 정권이 못마땅해서 미군을 다 빼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서요, 경제적인 문제를 볼 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옥수수빵과 우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를 준 옥수수 가루로 옥수수빵을 만들어서 당시 기아 선상에 헤매던 이 애들에게 그걸 빵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나눠줬고요. 또 미국이 보낸 이 탈지 분유 가지고 이 우유를 써 가지고 그걸 점심 때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빵을 가져다가 집에 갖고 가면 없는 집에 하루 종일 배고픈 가족들이 애가 빵 하나 갖고 오면 나눠 먹고 이렇게 허기를 때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무슨 PL, 580 같은 원조 물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당시 간척 사업을 하거나 각종 경제 개발을 할 때 임금으로 현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개발의 과정에서 투입된 미국의 차관들이 전부 그런 이 한국의 지금 오늘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부 부인하고요. 종북 주사 운동권 출신들은 한미 관계를 이제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한하게요, 대학에 다닐 때부터 엄청나게 반미적이었습니다. 그때 운동권 서적들에 보면요, 미국은 못돼도 그렇게 못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남미를 착취하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아시아들을 착취하고 월남에서 착취하고 그러면서 전부 벌어가지고 미국 본토로 수익을 갖고 가는 나쁜 나라였습니다. 자, 그때 시대를 한번 봅시다. 50년, 60년, 40년, 30년 이런 제국주의 시대와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을 때 잘 사는 나라들 중에 못 사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동이나 또 아시아의 이 플랜테이션이나 석유 회사나 이런 걸 두고 그걸 뽑아가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소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아예 이웃한 나라들을 없애버렸죠. 티벳이나 많은 나라들을요. 소련은 동구권을 다 먹고 그런 나라들에서 착취를 해가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 비하면 당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갔던 부분을 가지고 신식민지라 하면서 미국은 제국주의다. 미국은 한국에서는 착취 안 해갔습니다. 한국에 착취해 갈 만한 기름이 한 방울 나옵니까? 한국에 착취를 할 만한 대농장을 만들 만한 땅이 있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착취해 간 것이 뭡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개 가져와 가지고 한마디로 미국은 이 착취를 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다. 그러면서 이 한국과 같은 나라는 끝없이 미국에 착취당하는 중심 국가에 착취당하는 주변부 국가라서 한마디로 한국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70년, 80년 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만들어지자마자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책이 만들어질 때도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기적적으로 한국만한 국가가 2차 대전에서 타이에 의해서 해방돼 가지고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시국가들 빼고요. 자, 그들이 주장한 신식민지, 반제국주의, 이 혁명론 주장들이 다 틀렸습니다. 적어도 한국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없죠. 즉 미국의 분노에 대한 근본도 다 틀렸습니다. 6.25 때 학살한 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의 전쟁에서도 집단 학살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거는요, 이성을 상실하는 행위입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학살이 없는 우아한 룰을 지키는 전쟁을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2차 대전 때도 쌍방이 수많은 학살이 있었고 1차 대전 때도 학살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학살들이 곳곳에서 수두룩했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가지고 미국을 미워한다고 해야 됩니까?
자, 위안부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전쟁에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마치 민족의 모든 정통성과 자존심을 결정짓는 양 하면서 지금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요소로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반미, 반일 이런 부분들이요. 쭉 그냥 이 운동권을 중심으로 사회 지식인이라는 데 대해서 퍼졌고, 모든 한국 사회의 후진성이나 문제점은 미국에서 기인했거나 일본의 식민지에 하에서 기인했고, 그 일본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부패한 세력들이, 민주적이지 못한 세력들이 집권을 해서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을 겪어서 현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부패라든지 도덕 양심은 이념과 관계없다라는 것을,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부패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또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재벌과 결탁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그거는요, 좌우 이념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들이 철저히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못하고 일제를 청산하지 못했고 미국에 종속되어서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집권했을 때도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다른 어떤 우파 보수 수구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이전에 집권했던 군부들은 그나마 경제라도 성장시켰지만은 그들은 경제도 성장시키는 능력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어느 것이 선이냐, 어느 것이 정이냐 이런 것만 가리고 니 편 내 편만 가리고 자기들이 양심인 양 하다가 자기들도 양심이 아닌 비양심이라는 걸 입증하고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요, 이 정권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평화협정 문제만큼은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들이 헌법에 백력 거부를 허용하고 하면서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를 해체하겠다라고까지 나오는 걸로 봤어요. 이들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남북 간에 연방제도 하고 이러면서 적대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남북이 어울려서 연방제 하에서 살게 만들겠다 어쩌겠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식의 헌법 개정안을 정부 주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평화협정을 찬성을 하려고 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길 바랍니다. 왜? 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전혀 평화롭지 못한 협정을 체결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리 정권을 잡았지만은 한국의 체제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립 근거를 근본에서 흔드는 문제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하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만 안 꺼냈지 이들은 100% 평화협정을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맺도록 해서 미군이 철수하도록 유도하려고 계획을 다 짜놓고 있고, 통일부가 그걸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자문을 갖다가 태평양 로펌에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권 잡아서 5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한다에 이것까지 위임해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한국을 떠나는 길을 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북한과의 이 핵과 미사일을 관련해서 지금 북한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안, 그 안의 핵심인 평화협정 문제, 그 이후에 남북 간의 연방제
국민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문제 등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한 안을, 물론 핵심은 평화협정이죠, 국민투표에 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헌법도 그런 의사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을 다 국민에게 묻지 않고 헌법 조항에만 뭐 병력 거부를 허용하니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의 안위에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미루지 말고요, 지자체 선거를 할 때 평화협정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야권에다가 당부하는 거는요, 정의당을 뺀 야권입니다. 그거는 민주당 앞잡이니까 빼고요. 자신들이 종북이라는 말을 지어내놓고는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저들이 종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철수, 유승민이 합친다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햇볕 정책 좋다고 하는 사람은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빼고 당을 만드는 거 다 좋아요. 그리고 홍준표 당, 그 다음에 뭐 애국당 다 있는데요. 이번 지자체 선거 때 국민투표를 주장을 하세요. 평화협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앞에 놓고 나머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야당들은 반문연합을 만들어서 후보를 단일화해서 문대 반문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측의 후보 1명 대 반문 후보 1명 이렇게 1대1로요. 자, 그렇게 가는 명분은 대의적인 명분이죠. 다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고 안철수도 이야기하고 유승민도 이야기하고 홍준표도 이야기하고 조원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로 뭉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뭐냐? 평화협정 국민투표 붙여라. 지금 100% 평화협정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평화협정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라 고 요구하고 지자체날 같이 붙여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안보 반문연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선거의 이슈가 그 부분으로 떠오르고요. 설사 여권이 그걸 안 붙이겠다 하면 여권이 지금 주장하는 헌법은 우리는 그거 통과 안 시키겠다고 국회에서 날려버리면 되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여라고 오히려 야당들이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리고 반문안보연합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자체 선거 날짜까지 한마디로 이게 설사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반문안보연합은 지자체 선거 때 관철돼야 되고요. 국민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매우 명쾌하게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안보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멍청해서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요, 이 평화협정을 비롯한 대북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이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안을 만들어서 붙여라. 너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솔직하게 넣었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통된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북 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헌법을 그 정신을 반영해서 만들어라. 헌법을 고치려면 적어도 국민의 의사는 확인하고 난 뒤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문안보연합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